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험 전략, 우리 제가 올려드린 강의 노트 순서대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 노트 순서대로 이렇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죠. 그래서 수험 전략. 자, 우리 공법을 이제 공부하는데요. 공법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법률 용어, 이거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게 공법의 첫 걸음, 첫 발걸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법에서 쓰는 말을 법률 용어라고 그러죠. 법률 용어. 이 말을 알아야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용어하고 내용을 공부하는 것을 나무라고 그래요. 개별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 나가죠. 그 다음에 용어와 내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법률이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그 법의 체계까지, 이 체계를 공부하는 것을 숲을 본다고 그래요.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각각의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파악하는 게, 이게 여기까지가 이론 정리라고 그러죠. 이론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론 공부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용어입니다. 이 법률 용어부터 시작을 해요. 용어 말을 알아야 내용, 체계 이런 거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용어가 쉬우면은 제가 강조할 이유가 없죠. 용어 자체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생소하고 어려운 말들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지 않는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우리 시험에 매년 출제가 되는 뭐 한 문제도 아니고 두 문제씩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제도죠. 우리 시험에 그냥 매년 무조건 나오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써놨으니까 읽을 수는 있죠. 이게 국어의 위대함이에요. 그런데 뭐 읽어봤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읽어봤자 와닿는 게 없어요. 와닿는 게. 그 와닿는 게 없으면 뭐 저 아프리카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럼 기반시설 하나씩 풀어보면 기반시설은 주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시설. 소위 우리가 인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프라,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사회 간접 자본, SOC 뭐 그렇게도 얘기하죠. 인프라 뭐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 법률 용어로는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부담이라는 말은 앞에서 들어봤네요. 부담은 의무 부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는 구역.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는 곳에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돼요.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는 거. 그럼 새로 개발하는 곳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아파트 단지, 건설회사가 아파트 뭐 1000세대 새로 짓는 것, 타워 크레인 올려갖고 뚝딱뚝딱 아파트 짓는 이미지 떠올리면 돼요. 그럼 건설회사가 아파트만 지어놨다. 공사 다 끝나갖고 입주 통보 받고 입주했어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파트만 떨렁 지어놨다. 생활 못하죠. 도로부터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애들 다닐 학교도 있어야 되고 뛰놀 공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도 다 설치를 해줘야 주민들이 입주해갖고 생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건설 같은 새로 개발하는 곳은 건설회사가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까지 다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입주해서 우리 생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새로 개발하는 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돼서 개발하는 자들, 이 아파트 짓고 이 개발하는 자들이 기반시설까지 설치하세요.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일단 말부터 어느 정도 들어와야 그럼 얘를 누가 지정하는지, 어디에 지정하는지, 지정하면 효과가 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용어부터 우리가 하나씩 잡아야 되는데 이 용어들이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 공법에서만 우리가 익혀야 될 법률 용어가 1000개는 돼요. 1000개. 그러니까 이런 말부터 잡는 게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대신 용어가 잡히면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절대 공법은 어려운 게 아니죠. 왜요? 내용은 규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규제는 명확성이 핵심이에요. 뭐를 하지 말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명확해야 국민들이 어기지 않고 따라가니까 내용은 명확한 거예요. 별게 아닌데 그런데 이 명확한 내용을 어려운 말로 쓰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말만 잡히면 내용 자체는 술술 풀려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을 모르니까 이게 공법이 계속 그냥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반복하고 또 제가 물어봐요. 수업하면서도 동영상으로 인강으로 하지만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침묵은 금이다가 아니에요. 침묵은 똥이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말을 써봐야 돼요. 자꾸 보고 듣고 떠들고 써보고 해봐야 자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라는 게 절대 한 방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돼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제가
100을 떠들었다.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는 거는 30, 40도 안 돼요. 그런데 한 번 또 끝나고 반복하죠. 반복할 때 똑같이 해요. 그때는 50, 60 들어와요. 이게 들리네 이제. 세 번째 할 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용어는 자기도 모르게 습득해 가는 거지 절대 한 번 들어갖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술밥을 배부는 거 아니니까 자꾸 보고 듣고 반복해서 일단 용어부터 잡으면 돼요. 용어가 잡히면 내용, 책에 이런 거는 별거 아닙니다. 금방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용어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용어부터 자꾸 물어보면은 자꾸 대답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 보지도 않으니까 틀렸다고 제가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자꾸 떠들고 자꾸 입에 익혀야 돼요. 용어부터 잡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했는데 자, 이 뭐 선택과 집중이야 맨날 써먹는 거니까 이게 한마디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효율성이 최고입니다. 효율적으로. 그러면 용어, 내용, 체계 우리 이론 공부했어요. 뭐 하려고 이론 공부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론을 공부해서 문제를 풀어갖고 정답을 찾아야죠. 문제를 해결해서 즉 정답을 찾아갖고 60점 이상 맞아갖고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이 시험 공부라는 게 교양 공부 아니죠. 뭐 힐링받고 뭐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 강의 들으면서 힐링받고 하기 위해서 수업 듣고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공부하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게 이 우리 공부예요. 공부인데 저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럼 합격은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그랬죠. 60점 이상이면 그냥 합격.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10월 달 됐다 그러면 그냥 눈빛부터가 달라져. 사람이 눈빛부터. 그리고 그냥 아주 피말리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3당 4락 이거 들어보셨죠?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지고 그냥 아주 처절하게 피말리게 공부하는 거예요. 막 악몽도 꾸면서 막 야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막 그런 정도로 열심히 공부들 하세요. 그래서 시험이 딱 끝났어요. 10월 달 딱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보죠. 시험이 딱 끝났다. 그러면은 내가 이 시험을 붙든 떨어지는지 진절머리가 나왔고 하여튼 이제 공부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요 7월 달부터는 문제풀이 가요. 요 순서가 그대로 우리 과정을 진행하는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1월부터 12월. 자, 이때는 이제 기초과정, 입문과정이라고 해서 용어만 합니다. 용어 위주로 이 말이 어떤 말이다. 대부분 용어 풀어드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 2월 달, 자, 이때 이제 기본과정이라고 그러죠. 용어하고 내용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3, 4월 달도 용어하고 내용. 그런데 1, 2월 달은 좀 기본적인 내용 갖고 하고요. 3, 4월 달은 심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심화. 그리고 이제 5, 6월 달 가서 체계까지 들어갑니다. 5, 6월 달 가서 요약책 가지고 체계까지 싹 훑어보는 그래서 상반기 내년 6월까지는 이제 이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달 이후부터 7월, 8월, 7월 달 이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합니다. 문제풀이. 내가 여태까지 풀어왔던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푸실 거예요. 막 문제 풀면서 토 나오고 막 그래요. 와, 문제 하여튼 원 없이 풀어보실 거예요. 문제 그냥 엄청나게 과목별로 문제 풀어갖고 하여튼 시험장 가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 풀어서 정답 맞춰갖고 60점 합격. 그래서 7월 달 이후부터는 그냥 문제 원 없이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절머리가 나왔고 시험 끝났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이제 공부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딱 시험 끝나면 11월, 12월 2달 동안은 이제 충전해야죠.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엄청 피를 말렸으니까 충전하는 거예요. 원기 회복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11월, 12월 연말 딱 지났다. 내년 이제 1월이 됐어요. 내년 1월이 됐다. 그럼 당연히 시험에 합격했으면 천만다행인데 떨어졌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10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이러면은 미련도 없어요. 그런데 꼭 한 2문제, 3문제 차이로 안타깝게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또 미련이 생기죠. 그래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뭐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 걸어갖고 다시 가면은 얼마 해줄 거냐 쇼부를 또 보고요. 한 10만 원 정도 또 깎아줬다 그러면 아주 그냥 뿌듯해요. 그래서 이게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그냥 또 1월 달부터 또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1년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 거의 없어요. 막 적어도 2년, 3년 이렇게 갑니다. 오랜 기간 이거 공부하세요. 그래서 우리 수험 공부라는 게 길어질수록 점점 사람은 페인 쓰레기가 된다고 그러죠. 제가 딱 그랬어요. 제가 25 군대 제대하고 또 공군 나왔어요. 공군 나와갖고 30개월을 했습니다. 30개월을 복무하고 딱 병장 제대해갖고 25부터 35까지 사법시험 공부했어요.
10년을. 1차는 뭐 되는데 항상 2차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10년간 누구는 구수해갖고 됐다 그러는데 저는 안 됐으니까 여기서 강의하고 있겠죠. 됐으면은 서초동에 변호사 잘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돼갖고 이제 그 35 딱 10년을 공부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신림동 딱 나오니까 완전 쓰레기죠, 쓰레기.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나이는 35 많이 찼는데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완전 사회 쓰레기인 거예요. 그나마 법을 공부했으니까 법률을 강의하면서 먹고 살아요. 잘 먹고 살아요. 자, 그렇게 이제 재수가, 그래도 행운이죠, 저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갖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잘 먹고 사는데 이게 시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는 효율적으로 공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년 딱 공부해갖고 60.83 맞아갖고 합격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공법만 공부하는 거 아니죠. 1차하고 2차. 그럼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하다. 1차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학계론. 학계론. 자, 얘만, 이거 들어보셨죠? 얘만 성격이 달라요.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학계론만 경제학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제, 부동산을 공부하는 건데 특히 부동산의 경제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하면은 항상 뭐부터 나와요? 수요, 공급. 이거부터 나오는 거죠. 수요, 공급 할 때는 뭐 별거 아니에요. 수요 곡선, 곡선 해갖고 그런데 이제 다음에 탄력성 나왔다. 탄력성. 그러면 거기서부터 게임 끝나는 거죠. 또 감정평가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 학계로는 또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씩 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공법에서도 계산 문제가 2문제씩 나왔는데 그거 다 학계론에 몰아줬어요. 몰빵.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계산 문제는 공식만 딱 외우면 공식에다 대입해갖고 산수하면 되는 거죠. 공식 몇 개 안 돼. 한 100개. 그래서 자, 이 학계론이 학을 띄는 괴로운 과목. 그래서 학계론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법. 민법과 민사특별법인데, 자, 민법. 자, 얘가 우리 1차는 중개사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검증한다 그래요. 적어도 중개사 되려면 이 정도 소양을 갖추고 계세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 정도 소양을 갖추고 계세요. 또 민법, 거래관계, 이름 매매라든지 임대차 같은 민법 관계도 이 정도 소양을 갖추고 계세요. 근데 저는 중개사의 소양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몇 년 전에 사법시험 문제 같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민법도 40문제 중에서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쉬운 문제도 있긴 있어요. 기본적인 법률 용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는데 보통 한 10문제 정도는 케이스 나오는 거예요. 갑, 을, 병, 정. 케이스 주고 얘들 이런 관계 있는데 이거 민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뭐 사법시험 문제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1분 내 읽어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풀어갖고 답을 찾는다? 연습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1차가 이게 2과목이라도 내용도 많아요. 공법이나 1차 개론이나 민법이나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공부하셔갖고 어떻게 보면은 문제 푸는 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딱 1분 내로 풀어갖고 딱딱딱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법하고 학개론, 특히 이 민법이 모든 법률을 공부하는 베이스가 돼요. 민법을 알아야 중개사법 나옵니다. 민법을 알아야 등기법, 공시법 중에서 등기법이라는 것도 공부하실 거예요. 등기법은 민법의 물권법의 한 파트 부속법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냥 물권법의 한 파트로서 간단하게 보는 건데 등기법이 우리 시험에서는 2차 과목에 한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민법이 돼야 또 뭐 세법, 공법 이런 모든 법을 공부하는 베이스, 민법에서 다 기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제한 능력자부터 시작해서 법인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 개념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 법 공부하는데 베이스가 되는 게 민법.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도 시험 공부도 거의 민법이 70% 이상 할애하고 공부하세요. 민법이 잡혀야 중개사법이나 등기법이나 공법이나 세법이나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모든 법의 왕입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 70% 이상 할애갖고 이 과목만 그냥 열심히 공부하니까 다른 과목 공부도 못하게 민폐를 끼친다. 그래서 민법이다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1차 과목 학개론하고 민법 얘가 잡혀야 돼요. 1차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야 2차도 볼 수가 있죠. 1차가 떨어지면 2차 무효니까 2차보다 1차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1차 위주로 열심히 하세요. 특히 민법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민법이 돼야 다 따라옵니다. 그럼 저와 같이 공부하는 공법은 2차인데 2차에서는 공법이 메인이 아니라 그랬죠. 중개사법. 자, 얘를 80점 맞으면 공법, 공시세법은
50점씩만 맞아도 합격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개사법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이 중개사법하고 우리 공법하고 조문수만 10배 차이예요. 10배. 중개사법은 한 200개 조문이고 우리 공법은 2000개 조문이에요. 2000개. 그래서 분량 자체가 10배 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공부했을 때 당연히 중개사법의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중개사법이 메인. 중개사법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80점 맞아야 돼요. 그럼 우리 공법에 2000개 조문이 있다. 자, 조문이 이제 조문을 우리가 쓸 때는 기호로 이렇게 꽈배기 표시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1조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1조. 그러면 조문이 1조가 있는 게 아니고 1조에 1항, 2항, 3항 해갖고 기본적으로 10항까지 있어요. 10항까지. 그러니까 2000개 곱하기 10이니까 2만 개요. 그래서 공법의 조문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읽어볼 수도 없어요. 다 봐도 뭐 소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조문 중에서 제가 여태까지 기출문제 1회부터 32회까지 다 기출문제가 제 머리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저는 기출문제 갖고 거의 수업합니다.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갖고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게 반이에요. 반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 우리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업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본서 나와갖고 기본서 갖고 수업할 때도 거의 기본서의 반은 제가 수업 안 하고 넘어가요. 그럼 이런 거 읽어봐야 됩니까? 맨날 여쭤보시는데요.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봐도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점수하고도 연결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제가 수업 안 하는 거는 볼 필요가 없다. 그럼 수업하는 거. 이게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 그 중에서도 10년에 한 번 나올 거, 20년에 한 번 나온 역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나오는 거 있죠. 매년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이거를 확실하게 선택해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매년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뭐를 공부할지 이 강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해갖고 야 나는 이런 것까지 안다. 수험생 부담을 이따만큼 늘려놓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거 강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 이 공법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뭐를 공부할지 강사가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싹 분석해갖고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중요한 것들 이런 것만 확실하게 선택해서 수업을 해요. 그러면 제가 수업한 것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즉 선택은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그거를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한 내용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런 거 이런 데서 우리 시험에서 나왔다 이런 거를 틀려갖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맨날 우리가 1년간 지지고 볶고 맨날 공부했던 내용 여기서 물어봤는데 이걸 틀려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엽적인 거 물어보면 맞출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100점 목적으로 공부하는 과목 아니라고 그랬죠. 50점. 그래서 이런 데서 물어보면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그거 다 틀려주면 되고 맨날 했던 거 여기서 50% 이상이 나온다면 이거를 실수하지 않고 확실하게 맞춰갖고 점수를 따면 성공하는 거예요. 50점 이상 맞으면 성공. 그래서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뭐를 공부할지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선택을 해드리면 그거를 여러분은 집중해서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도 공부해야 되죠. 1차 특히 1차 먼저 공부해야 되니까 공법을 다 하겠다. 다 할 수도 없고 다 해봤자 영양가도 없습니다.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제가 수업한 내용만 확실하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된다. 이게 선택과 집중. 그래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는 제가 수업하는 내용 선택해드리면 그것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2번, 3번 읽어야 된다 했는데 자 우리 시험은 법조문 갖고 물어봅니다. 법조문 갖고 1번 법조문 쭉 3줄 정도 주고요. 2번 법조문 3줄 쭉 주고 3번, 4번, 5번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요. 그러면 이런 1분 내로 이런 5개 지문들 법조문을 읽어갖고 아 얘가 여기가 틀렸네 찾아내려면 법조문이 눈에 익어야죠. 이게 무슨 법조문이 소설책 읽듯이 그냥 쭉쭉 나가는 게 아니에요. 딱딱하고 어려운 말들 써 있으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오면은 이걸 1분 내로 읽어갖고 틀린 거 찾아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조문을 읽게 되는데 우리 공법은 그냥 기본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을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체계에 따라서 배열해서 책으로 편성한 거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서를 읽는 게 그 법조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2번, 3번 읽어갖고 법조문을 익혀야 돼요. 어차피 법조문에서 뭐가 틀렸는지 그거 찾아내는 거 그게 우리 시험 공부하는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기본서 읽는데 제가 수업할 때 자 이렇게 PPT 띄워놓고 판서부터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 내용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재 보고 그대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항상 우리 뭐 수업만 들었다고 남는 거 없죠. 그래서 기본서 보고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별표 치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이거 다 그대로 해드려요. 기본서. 그래서 기본서에 작업하니까 그 수업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기본서 2번, 3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서 2번, 3번 읽어야 된다. 이게 수업 빼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요. 특히 우리 이제 인강으로 만나뵙고 있죠. 인강. 이게 이제 편리성. 인강이 편리야. 학원 나오고 그럴 필요 없이 집에서 인터넷만 딱 틀어갖고 보면 되니까 편리하다. 대신 편리성이 장점이죠. 대신 단점은 집중도가 떨어져요. 이게 10분 반짝하는 거예요. 10분 반짝해요. 10분 동안 탁 집중해서 듣는데 그 이후에 뭐 전화 왔다면 또 전화 받아요. 카톡 또 물 끓어요. 그럼 물 끓어 가야 되고 가스 잠궈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빼먹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과목별로 3시간, 4시간씩 수업 올라가죠. 그거를 한번 빠졌다. 그러면은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따라잡기가 어려우니까 자기와의 절제, 자기와의 싸움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절제력을 발휘해 갖고 빼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인강 들을 때는 제일 좋은 게 이어폰 꽂고 듣는 거예요. 이어폰 꽂고 들으면 수업 소리만 딱 들리죠. 다른 거 안 들리니까 그 시간 동안은 집중해요. 대신 인강은 길어지면 안 돼. 막 50분 이렇게 가면 이게 늘어져요. 그래서 인강을 가급적이면 40분 안쪽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갖고 빨리빨리 수업 듣고 집중해서 듣고 좀 쉬었다가 집중해서 듣고 이게 이제 나중에 공법은 3시간이 아니고 매주 4시간씩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입문과정이니까 3시간 이렇게 할 건데요. 근데 1월 달부터는 4시간 체계로 합니다. 내용들이 많아져갖고 내용도 확 늘어나요. 그래서 4시간 체계로 갈 건데 하여튼 그 시간 동안 빨먹지 말고 수업 꼬박꼬박 챙겨갖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듣다 보면은 용어가 잡혀갖고 나중에 실력 늘어나요. 그래서 수업 빼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했는데요. 우리 시험이 거의 1년이요. 지금 11월부터 시작하신 분은 내년 10월 말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딱 1년 공부하는 거죠.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또 의욕이 넘쳐갖고 더 오버페이스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가셔야 돼요. 꾸준히 1년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면 그냥 다 합격해요. 그런데 또 공부하다 보면 우리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점차 수준을 높여갖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수준이 점차 올라가는 거지 처음 하시는데 막 어려운 거 막 설명해봤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점차 수준을 이렇게 올려갖고 수업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요거에 맞춰갖고 따라오는데 이 실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계단식으로 가요. 계단식으로 어느 정도 쌓일 때 한 번씩 툭툭 튀어갖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내년도 3월 달부터 11월부터 시작하신 분들 11월부터 3월까지 한 4달을 이제 이론 공부 수업 열심히 들었죠. 4달 정도 이제 공부했으면은 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시험 보고 테스트 받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죠. 안 생겨요. 근데 생겨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3월 달 말부터 모의고사 볼 거예요.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그럼 의욕이 넘쳐갖고 모의고사 보시는데요. 공법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보고 또 비극적인 점수 27.5점 나옵니다. 야,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27.5점이라는 걸 맞아본 적이 없는데, 자, 이렇게 나와요. 왜요?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생전 처음 듣는 거에 말도 처음 들었는데 이거를 누가 지정하고 효과가 뭐고 이런 거 물어봤다. 이거 일반 상식으로 접근해서 맞추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규제는 새로 배운 거죠. 다 새로 배워갖고 그걸 익혀갖고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반 상식으로 접근하면 이 점수 나오는 거예요. 27.5점. 이게 쌓이면은 40점, 60점 딱 올라가는 거죠. 이제 공부할수록 올라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그래서 처음부터만 60점 이렇게 나오면은 그 1년 동안 뭐 하려고 공부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점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그런 게 느껴질 수가 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는 잘 안 올라가더라. 이럴 때 이제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슬럼프. 그럼 뭐 잡고 있어봤자 의욕도 없고 그럴 때는 그냥 떠나라. 한 며칠 떠나갖고 헛짓거리 하다가 오면 딱 정신 또 반짝 들어갖고 또 의욕이 확 생기는 거니까 하여튼 슬럼프가 오면 슬럼프 같은 거 잘 대처하면서 잘 해결하면서 1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면 다 합격해요. 그 공법은 50점은 맞으면 된다 그랬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1년을 지금부터 1년을 하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년도 막 7월달 8월달 와갖고 급하게 시작하신 분들이 그게 꽈락 나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다 50점 넘어갖고 60점 70점 맞아갖고 합격하세요. 그리고 7, 8월 이후에 이제 9월달 10월달 이때는 우리 특강 한다 그래요. 특강.
마무리 특강.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9월달, 10월달에 이제 공법 마무리 특강 필수 암기사항. 2차 과목은 좀 암기 성격이 있어요. 외워야 될 거 이론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요. 특히 백선합니다. 백선이 이게 말이 백선이지 문제 하나당 지문이 15개씩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족보예요, 족보. 우리 대학교에서도 선배가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교수님이 요거 낸다. 족보 알려주죠. 그럼 족보만 갖고 이렇게 얍삽하게 공부하잖아요. 아무튼 얍삽한가? 아무튼 그래서 이 족보 여태까지 기출지문들 10년간 기출지문들 싹 모아갖고 중복되지 않게 족보니까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기출문제가 60% 이상 나옵니다. 60%는 기출문제 여태까지 나왔던 게 그대로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40%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것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40% 그거를 틀려갖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맨날 나오는 거 이거를 못 맞춰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족보가 백선인데 이거를 처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족보 이 백선 딱 던져드리고 이것만 딸딸딸 외우면 그냥 합격합니다. 합격하겠어요? 못해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토시 하나만 바꿔놓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선을 하기 위해서 1년간 이렇게 이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는 거죠. 커리큘럼이 있는 건데 이게 7월달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 끝난 다음에 나 혼자 공부해야지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그 절에 들어가. 절이 제일 나빠요. 또 도서관에 가거나 고시원 들어가거나 혼자 공부하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는데 빠지니까 합격자에서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공법은 요 백선에서 작년에도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백선에서 그대로 60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선 지문 이거 하는 게 목적이니까 끝까지 하여튼 백선까지 끝날 때까지 제가 수업 1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 할 때까지 하여튼 1년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면은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 아니라고 그랬죠.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면은 다 1년 동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차 민법 학개론 특히 민법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시간 많은 게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달만 더 있었으면 2달만 더 있었으면 후회하지 않게 지금부터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1차 확실하게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2차는 공법 같은 경우에는 수업만 빠지지 않고 일단 들어야 돼요. 말이 뭐 들려야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말이 들릴 때까지가 공법은 다른 과목보다도 더 오래 걸려요. 더 오래 걸리고 또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니까 그 전까지는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요. 1차 위주로 공부하세요. 1차 위주로, 민법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같이 이제 1년간 그리고 제가 공법 또 지금 한 2시간, 3시간 들어보셨는데 절대 어렵게 수업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 딱딱한 거를 좀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수업하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1년간 우리 재밌게 공부해서 내년도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공법에 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거의 오리엔테이션을 그냥 3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첫 시간이니까, 첫 수업이니까 첫 번째 법률 한 맛배기는 좀 봐야죠. 그래서 첫 번째 법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입문서는 저 136페이지가 되고요. 그 136페이지의 맨 밑에 국토법의 주요 용어, 이자 이렇게 써놨는데 자, 그게 한마디로 우리 용어가 국토법의 체계하고 똑같아요. 체계대로 용어가 쭉 써 있는 거니까 체계하고 같이 보는데요. 우리 강의 노트에 1편 제가 국토법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은 그거 참조하시면서 먼저 수업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얘가 첫 번째 법률이고요. 우리 시험에 12문제 출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12문제 출제 비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우리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 그래서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하는 법. 국토의 선계획, 후용. 그래서 계획 파트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이렇게도 부르고요. 국토법 줄여갖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토지에 대한 각종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들이 이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계획 파트.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게 의미다. 그럼 우리 용어가 이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완전 중요하죠. 우리 국토법의 용어에서 시험에 매년 한 문제가 뭐예요? 거의 2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그 공법은 첫 번째도 용어, 두 번째도 용어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용어, 이 말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국토법은 용어에서 거의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죠.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풀어놓은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법은 혹시 오늘 의욕에 넘쳐갖고 한번 먼저 책 읽어보신 분, 예습하신 분 계실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습하려고 해도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갑니다. 얘는 도대체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법은 완전 우리 옛날에 철학책하고 똑같아. 철학에 관한 거. 뭐 또 유명한 사람들 많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철학서 이런 거 보면은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죠.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데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예습 필요 없어요. 예습 필요 없고 복습 필요 없어요. 그냥 수업이라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때 수업이라도 이게 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하나씩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용어 풀이하는 것부터가 그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입문 과정.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든 광역계획권이든 앞에 광역자 붙었죠. 광역은 한문 그대로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 그런데 이게 우리 국토법에서는 광역하면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지칭합니다. 2개 이상. 관할구역이라고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그래서 2개 이상의 특광시, 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줍니다. 이 계획권이라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획 수립합니다. 범위를 정하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 그럼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개의 관할구역을 묶어서 계획권을 지정. 그럼 2개의 관할구역을 묶어줬으니까 이름을 뭐라 부르는 거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서 계획권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역이라는 말, 이거 우리 실생활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광역. 처음 들어요? 광역버스 들어봤죠? 광역버스. 서울에서 저 분당까지, 서울에서 저 일산까지 2개 관할구역을 다니는 버스를 뭐라고 그래요? 광역버스. 광역버스는 무슨 색? 빨간색?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아무튼 광역도 광역철도라는 거 있죠? 우리 분당선 같은 거, 서울에서 분당, 요새는 수원 거쳐갖고 인천까지 이렇게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다니는 전철을 광역철도. 또 우리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연쇄 살인 사건 이런 거 나갔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거, 광역수사대, 광수대 그러죠. 다 광역이에요. 광역버스, 광역철도, 광역수사대 다 똑같은 의미.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관할구역.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실생활에 썼는데 우리가 신경을 안 쓴 것뿐이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하면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그래서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계획권으로 묶어주고요. 이 광역계획권의 토지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다. 이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옆에 경기도 성남시. 그럼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자, 이 2개 관할구역을 묶어서 계획권을 지정했다. 자, 항상 제가 예를 들 때는 요 성남시 예를 들어요. 왜요? 제가 여기 살아요. 성남, 분당 살아갖고 항상 예를 들 때 경기도 성남시 요 예를 듭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2개 관할구역을 묶어서 계획권을 지정.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면 돼요? 2개 관할구역을 묶어준 거니까 광역계획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한 목적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2개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라. 그 얘기인데요. 그럼 장기 발전 방향, 자, 우리 한번 이해해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입니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있죠. 특히 산업이 집중돼 있는 수도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좋은 직장은 다 서울에 있죠. 물론 지방에도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은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지방에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서울에 좋은 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럼 기숙사 살죠.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됐다. 그럼 직장 옆에 집이 있어요. 출퇴근하기 좋으니까 서울특별시에 직장이 많은 만큼 서울특별시에 주택을 찾는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똘똘한 한 채 찾아가지고 그냥 또 똘똘한 한 채 찾아갖고 서울특별시에
수요가 급증합니다. 급증 몇 년 전부터 그냥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는 관할구역의 반 50%가 주거지역이에요. 반이 주거지역. 그래서 주택 엄청 지어놨죠.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 보면 왜 아파트가 이렇게 많냐? 아파트 공화국이냐? 아파트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50% 이상. 그런데도 맨날 발생하는 게 주택난이에요. 주택이 그냥 부족하대요. 맨날 부족하다. 그래서 주택난이 발생하니까 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도시의 신도시 개발하는 거죠. 1기 신도시 대표적으로 성남의 분당. 안 되니까 2기 신도시 판교, 위례. 이런 신도시 개발에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주택난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반 이상을 집을 지어놨는데 계속 집 지을 땅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수도로서 상업 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담당. 그리고 서울에서 발생하는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도시 개발해갖고 주거 기능을 분담. 그래서 두 개 도시 간에 기능을 분담하는 거예요. 똑같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너는 상업 업무 기능 중심으로 개발해라. 나는 주거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기능 분담. 그러면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집은 분당에 있어요. 사람들 이쪽으로 이주하려면은 출퇴근하기 좋게 도로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신도시 개발할 때 보면 먼저 도로라든지 철도부터 놓이는 거예요.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그러죠. 기반시설 어떻게 설치할 거냐, 출퇴근하기 좋게. 이런 사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정책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두 개 도시 간에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해서 개발. 똑같이 중복해서 개발하지 말고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해서 개발시켜보자. 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얘는 광역계획권이 따로 지정돼야만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광역계획권,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이런 광역시 주변하고 광역시하고 그 주변 지역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돼갖고 한 몇 개 없어요. 5개인가.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만 수립하는 특별한 계획이에요. 특수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전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일반적인 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계획. 그러면 도시군. 자, 이 말이 우리 국토법에서 계속 나요. 도시군 하는데 이 도시군이 뭐냐? 도시군 하면은 일단 우리 도시, 일반적으로 뭐를 도시라고 그래요? 건물도 짓고 사람도 많고 개발된 곳을 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시, 관할구역으로 따지면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성남시 같은 시, 특별시, 광역시, 시. 얘들은 개발되었고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도시라고 그러죠. 도시. 근데 저 시골의 군은 그냥 군이죠. 군을 도시라고 하기는 좀 그래. 시골인데. 그럼 시골, 이렇게 도시, 시골 이러면 좀 그러니까 군은 그대로 그냥 군. 그래서 도시군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을 얘기해요. 물론 특별자치시. 자, 특별자치시가 세종시라고 그랬죠. 줄여갖고 특시 이렇게 쓰는데 특별자치시. 또 특별자치도 요거는 제주도라고 그랬죠. 제주도는 특도 이렇게 줄여갖고 특시, 특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안 끼는 데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투명인간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가로 묶어갖고 생략. 그래서 도시군 하면은 요 4개 관할구역을 얘기해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 단위라고 그랬죠. 앞글자로 들었다면 특광시군. 이거를 줄여갖고 3글자로 도시군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하에서 도시군 하면은 요 4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다. 우리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토지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이 4개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국토는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도시군 계획이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다 수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데 각종의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요, 도시군 계획은 종류가 2개가 있네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2개로 구분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자하고 관리자하고 빼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그래서 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쳐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하면은 일단은 도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요. 종류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100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얘들을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자, 요거부터는 좀 쉬웠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부터는, 기본 계획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요 정도에서 일단 공법이 어떤 과목이다, 그것도 샅샅이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하면은 우리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 너무 부담 갖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수업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